트럼프가 이제 일기 때부터 시장 가격 변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항상 확고한 신념이 있는데, 첫 번째, 주가는 무조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옐렌 의장 잘랐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을 이제 그거 주가 좀 잘 하라고 했더니 파월 의장이 되자마자 또 금리를 올렸네. 그래서 파월은 싫어해요. 그 두 번째, 금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낮은 게 좋다. 네.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율도 역시 약달러가 좋다. 네. 예. 근데 약달러는 맘만 먹으면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달러는 사실 미국 경제 좋은 거보다는 나쁜 게 더 많아요. 오히려 소비에 마이너스일 수 있고. 그럼 사실 이제 금리를 막 내리고, 그죠? 예. 근데 국채 쪽은 이제 재정 적자 문제가 좀 섞여 있어서 트럼프 때때로 안 될 수 있고, 금리만 좀 내려간다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추세만 시장에 보여주면 달러는 약세가 되거든요.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달러 강세를 전혀 바라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2분기에 3% 이상 성장했어요. 네. 들쭉날쭉한데, 네. 물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닌지,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 뭐 고용이나 물가 쪽이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물가 상승률이 약간 높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고용도 시장에서 평가는 좀 불안한 안정, 뭐 이상한 말이긴 한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뭐 불안하긴 한데, 지금 2분기 경제 성장률 자체, 뭐 최근에 이제 속보치에서 잠정치로 0.3이나 또 올랐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아직은 트럼프 생각대로 가고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가장 최근에 어떤 그 뭐 7월까지의 미국 경제 지표인데 2분기 성장률도 6월까지잖아요. 그때는 관세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 뭐 자동차나 품목 관세, 철강 같은 게 일부 매겨졌긴 했지만 상호 관세가 우리 그 미국에서 모든 국가들하고 거의 이제 마무리된 게 7월 말, 우리나라는 7월 31일 날, 그리고 8월 초까지 해서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로부터 발생하는 미국 경제 악영향에 대해서는 아직은 경제 지표가 나온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는 지금부터다. 불확실성의 시기는 지금부터다. 그게요. 이제 네. 8월 이후 3분기 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네, 네. 진짜 트럼프 생각대로 안 흘러갈 거다. 우리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관세 인상했고,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수입 물가를 통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거고, 인플레가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준다는 거잖아요. 뭐, 네. 그거는 이제 미국 언론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반년 동안 내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네. 미국 언론들이 사실 폭스 뉴스 말고는 거의 다 진보 진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언론사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미국 언론의 기사를 가지고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그 미국 언론의 뉴스만 지금 듣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다고 폭스뉴스 보고 예. 할 수 없잖아요. 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뭐냐면,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좋은 건 아니다. 트럼프 생각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네. 좀 우리가 가운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죠? 미국의 실물 경제가 중요하고 미국 증시로 이어지고 그게 우리나라 증시로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균형 감각을 갖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반기 예측 전망은 뭐 잠시 후에 이제 자세히 하나씩 여쭤보고, 1분기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네.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한 거는 저기 관세 뭐 이런 거, 이런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뭐 수입 네. 많이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이너스 났다. 이건 네. 정상적인 건 아니고. 네. 2분기에 좀 올라갈 건 알았는데 속보치가 3.3 훨씬 더 높게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네. 이건 또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1분기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도 이제 요새 나이를 먹어서 기억력이 오락가락 하는데 1분기가 마이너스 0.5%는 네, 예, 네. 예, 맞죠. 예. 네. 근데 그때 그 1분기에 그 미국과 주요 교역국들은 1분기 성장률이 갑자기 점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고. 예.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말이 맞네. 예, 그럼.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니까 네. 미리미리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 계산할 때 우리 수출 빼기 수입인데, 그죠? 다른 나라든 수출이 오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많이 는단 말이에요. 그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군요. 마이너스가 나왔고, 네.
2분기는 원래 속보치가 우리 이제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속보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잠정치가 나오고 확정치가 나오는데 이 속보치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게 모든 통계를 다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보치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너무 이게 2분기 우리가 보통 한 달 있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분기가 6월 말에 끝나는데 7월 한 20 며칠쯤 속보치를 발표를 하잖아요. 이걸 너무 끌어버리면은 사실 이게 금융시장에서 또 혼란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발표를 하자는 의미에서 미국도 이제 속보치를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게 전기 대비 연율 아마 3.0%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이번에 3.3%로 0.3 정도 올렸거든요. 근데 끌어올린 부분이 이제 소비입니다. 예. 소비 쪽에서 확 뛰었어요. 그 속보치보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국 경제는 괜찮은 겁니다. 네. 뭐 일자리 좋고 소비 좋으면 괜찮은 예, 거 아니에요? 2분기까지 통계만 놓고 보면 미국 경제를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소비 때문에 올라갔다. 그것도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 0.3%포인트만큼 조금 더 올라갔다. 예. 네. 올해 전반적으로 예상하는 건 연말까지 해서 올해 성장률은 얼마나 대충요? 미국 연간 경제 성장률은 지금 IMF가 7월 달에 이제 수정 전망을 했는데 1.9%로. 오, 괜찮은데요? 예, 그러니까 살짝 올렸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아. 우리 0.9인데. 그 미국의 잠재 성장률 뭐 어렵게 설명 안 드리고 그냥 5년 10년 동안에 최근에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 보시면 되는데 그게 한 2 정도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9면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거고 그리고 기존 전망치보다 소폭 좀 올렸었습니다. 예, 4월 달보다는. 근데 이제 IB들 우리 뭐 JP 모건 스탠리 이런 이제 IB 투자은행들이 한 6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걔네들 평균치도 이제 블룸버그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구독을 하니까 네.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IMF는 1.9인데 IB들 평균치 보면 1.5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왜냐하면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사실. 예. 네. 최근에 뭐 모건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인가 트럼프가 잘려라 그랬다면요. 하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이비들은 조금 약간은 아직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내년 경제 성장률은 IMF에서는 2.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네. 네. IB들은 한 1.7 정도로 보고 있고 요지는 IB나 IMF나 올해보단 내년에 미국 경제가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희한한 일입니다. 아니 미국 주류 언론들이 뭐 진보 보수 떠나서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건 알겠는데 월간은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판적이에요? 모건 스탠리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반골에 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그런 게 뭐랄까 독재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 경제 정책이나 시장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뭔가 개입하는 그거를 이제 일부에서는 중국이 이제 국가 자본주의라 그러잖아요. 미국도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또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시장에 있는 아이비들은 좋아할 리가 없죠. 아무래도. 그 관점에서 보면 우파라고 할 수 없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그렇죠. 우파의 전통적인 개념은 이제 신자유주의. 네, 작은 정부의 뭐더 시장주의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이제 아담 스미스 해갖고 야경 국가. 야경이 뭐냐면 경찰하고 네. 군대만. 예. 나머지는 건들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런 게 사실은 우파의 이제 핵심이고, 뭐 굳이 이제 우파 쪽에서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건 이제 기업들 감세해주고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네. 트럼프는 경제 쪽에서는 우파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급진 좌파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 이래라 저래라 다 정리해주고 기준점 세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렇군요.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러네요. 네. 자, 이제 뭘 좀 지켜봐야겠습니까? 미국 경제를 우리가 전망할 때 지금 처음에 서두에 말 꺼내신 것처럼 이제 관세가 근데 우리 예를 들어 자동차 관세 15% 이것도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네, 그게 그 날짜도 안 가르쳐 준다면서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전 시행이 된 줄 알았는데. 7월 말에 그 도장 찍으면서 되는 네.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도장 안 찍고 근데 문서화를 안 했고. 그렇죠. 말이 네. 그게 사실 모호성의 전략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이제 부동산에서 사장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경험을 가지고 아마 일기 때인가 일기 전인가 그때 책을 하나 냈는데 거래 기술이라는 네, 네.
우리 저기 이재명 대통령님도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책을 보고 많이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택의 폭은 항상 크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문서화를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 관세도 언제부터 시행될지도 모르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우리 미국으로 가는 현대차는 지금 25% 계속 맞고 예, 있는 25% 거예요? 두들겨 맞고 있죠. 아무래도 그 물량 좀 조절하고 있겠네요. 당분 그래서 날짜 나올 때까지. 지금 8월 그 우리 수출 통계 20일까지 나왔거든요. 네. 1일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만 유일하게 줄었어요. 다른 쪽 수출이 다 그러겠네요. 늘었는데. 근데 자동차 전체로는 또 플러스고,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현대기아차에 계신 분들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미국 쪽으로 해봐야 그거 가격 올라서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른 쪽으로 밀어내면 되는 겁니다. 네, 유럽이든 뭐 인도든 뭐 네, 어떻게든. 네. 그래서 아무튼 자동차 전체 수출은 플러스인데 미국 쪽으로 하는 수출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제 15%가 발효가 되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곧 어쨌든 발효는 될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한 상호 관세든 품목별 관세든 뭐 이미 시작된 것도 있고요, 그죠? 철강 이런 건 다 이미 품목별 관세는 시작이 됐고, 그것이 영향을 주는지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지 하반기 미국 경제를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미국의 수입 물가가 기억으로는 6월까지는 좀 안정이 되다가 7월 들어 전월비 플러스 0.4%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관세를 올렸던 품목 쪽에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 지표를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냥 얼핏 보기에는 수입 물가가 그렇게 뛰면 바로 소비자 물가가 엄청 뛰겠거니 하지만 사실 시차가 좀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게 예를 들어 뭐 이거 아주 단순한 예입니다. 네. 수입 물가가 100이 올랐다. 오른 게 폭이 100이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에는 한 10 정도밖에 영향을 안 미쳐요. 미국 것처럼 수입 많이 해도 예, 많이 네.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수입상들이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에는 또 기업들이 가는 거고, 기업들의 생산자 물가도 봐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소비자 시장에 파는 건 또 다른 물가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관세를 25%를 우리 이제 한국산 자동차가 맞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자동차 가격이 옛날에 계산하기 좋게 1억, 네. 미국에서 1억인데, 네, 네. 근데 1억짜리 차를 우리가 수출하나 뭐 아무튼 뭐 아니 뭐 계산하기 쉽게. 예. 네, 네. 1억이면은 그럼 미국에 파는 게 1억 2,50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 우리가 이제 환율이나 그다음에 어떤 관세 때문에 예상치 못한 가격 인상이 생겼을 때 기업들이 그거를 100% 올리는 걸 마크업률이라고 하거든요. 네. 마크업률. 그게 25%를 100% 다 반영을 하면 25%가 올라가는데 실제로는 기업들이 그렇게 못해요. 안 팔릴 그렇겠죠. 테니까. 예, 그러니까 기업 내부적으로 그걸 감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상품을 빼고는 실제로는 올라간 폭의 한 3분의 1도 그걸 반영을 안 시켜요. 그런 걸 볼 때 아직은 수입 물가에 그게 완벽하게 반영은 안 됐는데, 이제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거기 이제 미국 현지 물가에 반영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를 줄일 거고, 지금 뭐 일부 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 미국 내 그 큰 대형마트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이제 수입 물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실제 이제 개인들의 소비 지출, 그런 통계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데 뭐요 항공기로 그냥 엄청나게 재고 쌓아놓고 있었다. 네. 이런 말도 있었고, 티아나에 있는 뭐 삼성 가전들도 멕시코 관세 발효되기 전에 티아나 뭐 국경이니까, 샌디에고 국경이니까 예. 뭐 잔뜩 실어다가 캘리포니아나 뭐 거기 물류창고에 막 갖다 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언젠가는 소진될 건데, 흔히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땡스기빙이나 미국 사람들 소비 많이 하는 12월 되면 네. 월마트 매대가 상당히 빌 거야. 아니면 월마트 뭐 장사해야 되니까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거야.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진짜 느낄 거야. 트럼프가 예. 뭔 짓을 한 건지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 보시기엔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품목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창고에 우리 쌓아놓는 게 그게 이제 유통기한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네. 물론 뭐 식료품 같은 경우는 뭐 유통기한이 되게 짧으니까 네. 분명히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자동차 회사 우리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 회사의 사장, 뭐 자동차에 대한 꼭 가전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트럼프 마지막 해는 분명히 레임덕이니까 앞으로 3년만 버티자. 네. 3년치만 미리 좀 해놓자. 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플레 압력이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경제는 결국은 상식대로 가더라고요. 지금 한 CPI가 2.7%, 그다음에 우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미국 쪽에 한 2.6%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연준의 목표치가 2.0이잖아요. 그것보다 좀 상당히 높고 연말쯤 가면은 저는 3%를 한번 초과해서 찍을 타이밍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준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지금 조금 내릴 것 같은데. 연준은 참 지금 연준 9월 FOMC에 대해서는 인하를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인하를 할 거라는 네. 의견. JP 모건으로 기억하는데 동결한다고 그 이유도 참 그럴 듯해요. 뭐예요? 트럼프가 지금 뭐 그 미란 그 보고서 만든 미란 네. 이사를 밀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매파였던 크리스토퍼 월러하고 보우만 이사 둘이 요새 아주 그냥 날을 세우고 있어요. 금리 인하라고.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은 2020년 트럼프 재임 때 트럼프가 선임한 사람. 네. 그래서 그걸 보은하는 게 아니고요. 뭐 파월 의장이 아마 연벨에서는 가장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인 것 같아요. 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차례인가? 지금 아니면 연준 의장을 못 해요. 안타깝지만 이게 사람 사는 게 그렇죠. 예, 그래서 나를 세우고 있는데 근데 미란 이사 같은 경우는 제가 얼핏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파월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자꾸 자기를 압박하고 좀 분위기도 안 좋고 이렇게 이사회를 하면은 이제 아직 미라는 상원 인준을 아직 통과 안 했나? 아무튼 뭐 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속된 말로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참 그런 식으로 이사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파월 의장이 보기엔 참 가짜일 거예요. 예, 그런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JP 모건의 내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용의 주된 흐름이 파월이 트럼프에 대해서 반기를 들 거다.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줄 거다. 그래서 동결할 거다.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기장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네. 뭐 전혀 그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예, 그런 것 시장은 내릴 거라는 기대로 같습니다. 내릴 하는데. 거라는 게 83%까지 좀 올라가 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17%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파월은 이제 제 질문에 사실- 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내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CPI가 3.0을 넘어가면 내릴 네. 상황은 예년 같으면 절대 못 내리는 거 못 아니에요? 내립니다. 근데 지금 내리면 자 1번 결국 내린다. 트럼프가 내려라고 하니까 파월 할아버지 야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파월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 싸우고 내리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통계 붙여서 어차피 연준이란 뭐 일자리하고 물가 보고 하는 거니까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안정적입니다 하고 그 핑계로 내려줄지. 가능성은 1번이 제일 높고요. 내린다는 네, 네. 쪽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공과사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잃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파월은 내년 집에 4월까지 가니까? 못하러 자기가 예.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꼭 합리적인 그런 논리로만 해석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전혀 시장의 관행과는 다르게 물가가 2.7에서 이제 분명히 가을에는 네. 내려갈 가능성보다 올라갈 올라갈 가능성이 가능성이 분명하게 높습니다. 높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내리는 걸로 방향을 잡으면 네. 그 다음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뭐 국채도 봐야 되고요. 지금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뛰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물가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금리가 워낙 높아요.
그쵸? 예. 지금 4.5잖아요. 예. 아, 그 생각을 또 예, 못했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조금 뭐 0.25, 내려봤자 0.5 내린다고, 높다. 예, 그것 때문에 미국 물가가 그 큰 영향을 받는다고는 좀 생각하기는 어렵고, 예. 오히려 이제 그렇게 내렸을 때 달러가 좀 약세로 흘러갈 수가 있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수입 물가를 약간 올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뭐 지금 파월이 내린다고 해서 네. 트럼프가 주장하는 4.5에서 3 내려서 1.5까지 내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향은 아직 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국채는요? 구세는 저도 잘 모르겠는 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예민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금리는 좀 시장 금리는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상황이 꼭 기준금리 정책금리로만 국채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재정 적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국채를 네. 발행해야 네.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은 국채값이 시차말로 똥값이 된다는 거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예민한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 힘 중에 어느 게 더 강할까? 네. 저는 그 재정 적자 부분이 더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말씀대로 달러 값이 안정이 되거나 오히려 내려가면 이건 환율마저도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트럼프가 이제 일기 때부터 그 시장 가격 변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항상 확고한 신념이 있는 첫 번째, 주가는 무조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옐렌 의장 잘랐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을 이제 그 주가 좀 잘 하라고 했더니 파월 의장이 되자마자 또 금리를 올렸네. 그래서 파월은 싫어해요. 그 두 번째. 네. 그때부터 사이가 확 벌어졌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금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낮은 게 좋다. 네. 그건 그러니까.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율도 역시 약달러가 좋다. 네. 예. 그럼 사실 이제 금리를 막 내리고, 그죠? 예. 근데 국채 쪽은 이제 재정 적자 문제가 좀 섞여 있어서 트럼프 때때로 안 될 수 있고. 근데 약달러는 맘만 먹으면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금리만 좀 내려간다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추세만 시장에 보여주면 달러는 약세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가, 금리, 약달러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는 가고 있다. 환율은 아직은 뭐 너무 좀 적게 내렸어요. 약간 이거보다 내려가기는 더 많이 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저것 강달러에 대한 압력 요소가 진짜 많은데도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내려야 돼 이러고 예,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미국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미국으로 엄청 돈이 들어올 텐데 네. 그게 다 강달러 요소인데요. 그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그죠? 예. 근데 미국은 사실 제조업 비중이 한 10%도 안 되는데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약달러는 사실 미국 경제에 좋은 거보다는 나쁜 게 더 많아요. 오히려 소비에 마이너스일 수 있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예. 네. 그 부분을 트럼프가 어떻게 정말로 생각하는지는 봐야 되겠는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달러 강세를 전혀 바라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실장님 설명해 주신 건 우리가 상반기에 생각했던 관세로 인한 미국 경제의 일반적인 흐름처럼 꼭 될 것 같지는 않다. 또는 그 흐름은 지금 보니 좀 약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를 포함해서 이제 뭐랄까 연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처음에 이게 객관적으로 경제 이론 여러 가지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걸 안 바꿔요. 안 바꾸는데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안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워낙 오히려 시장 논리 그다음에 뭐 정부 정책 논리로만 따지면은 네. 처음에 생각한 게 맞는데 지금은 너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슈로 자꾸 시장에 개입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생각대로 잘 안 흘러간다는 느낌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무슨 시장 원리가 이래요? 아니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털리고 있는데 네. 하다못해 뭐 3,500억 달러, 뭐 5,500억 달러, 이유는 6천억 달러씩 앞으로 물론 이제 실제로 투자할지는 현물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심리고 그래도 자본시장은 앞서간다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럼 뭐 좀 흔들리는 거라도 있어야 우리가 덜 억울하죠. 근데 뭐
그 3,500억 달러 우리나라 거 솔직히 그냥 저는 유야무야 될 것 같고요. 한 뭐 1,000억, 2,000억 정도 하고. 예. 문서로 합의 안 했잖아요. 아니 지금 일본도 지금 세게 문서로 해라고 하고 일본이 도장 찍으면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의 국민성의 문제예요. 걔네들은 항상 문서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야권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 문서로 하는 거는 안 오늘 좋은 것 같고. 로트닉 국무장관 저 국무회의 하면서 예. 이 일본하고 한국에서 9천억 달러 받아서 우리 인프라에 투자할 거예요. 마치 진짜 내일 돈 들어올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들으니 조금 야, 저 진짜로 대충 전략적 모호성으로 네. 아이고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근데 들었어요. 러터닉 장관도 보면 이게 그 금액이 다 안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짱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경제 강국이긴 하지만 대국은 아닙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외환을 갑자기 미국으로 예를 들어 우리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가? 그럼 우리 외환 얘기 납니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예. 저는 그 서로 간에 암묵적인 그런 규칙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 경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느니 0.9로 조금 올렸어요. 우리 네. 올해 성장률. 예. 이거는 어떤 부분이 반영된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기존에 계속 그 추경 우리 30조 효과가 0.1%포인트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에 딱 맞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KDI는 그 한 1, 2주 전에 0.8에서 0.8로 안 올렸거든요. 예. 근데 한은은 0.8에서 0.9로 올렸고, 근데 우리 0.9라는 숫자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산수들 하셨잖아요. 0.95%가 나오면 그게 0.9일까요? 1.0일까요? 예. 한은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1.0까지는 전망치를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은이 왜 0.9까지밖에 안 올렸을까? 근데 그 추경할 때 우리 이제 그 재정 지출 승수라든가 뭐 이런 거는 학자마다 많이 틀리긴 한데 네. 상식적으로 30조를 더 풀었잖아요. 우리나라 GDP가 지금 2,500조인가 2,600조 그죠? 그러면은 뭐죠? 0.5 잡거든요. 하느니. 예, 1%가 넘어요. 30조면은 우리나라 GDP에 그죠? 네. 근데 거기 절반 정도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0.5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0.5하고 0.1 올라가는 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한 0.23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한은도 그렇고 KDI도 그렇고 저는 잠깐 죄송해요. 이게 시청자분들도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려고요. 그러니까 1이니까 실제로는 1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많이 깎아줘. 아니 실제로는 0.5 밖에 나가는 게 있으니까 0.5 정도 나가야 되니까 0.8이면 1.3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한 0.2나 0.3 올라가야 되는데 왜 0.1밖에 안 올라갔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게 왜 절반이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 이제 간단히 그런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소비 쿠폰이 생겼어요. 네. 마트에 가서 장을 보잖아요. 네. 거기 원자재 보시면 다 수입입니다. 그게 한 반 정도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0.5가 이제 국내에 남는데 네. 네. 그럼 최소한 뭐 0.23 정도는 돼야 되는데 0.1은 너무 작게 봤다. KDI는 그것조차도 안 봤다. 그게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 이거는 전적으로 제 내피셜입니다. 네. 예. 네. 한은이나 KDI 제가 확인한 게 아닌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섰잖아요. KDI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국책기관입니다. 자신의 뭐라 그럴까 위상이라 그럴까 존재감을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거를 1.0으로 해준다는 거는 지금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잘하고 있네. 예. 추경했더니 효과 확실히 있어. 예, 잘하고 있네. 아유, 잘했네. 그거보다는 0.9, 0.8로 해서 아직은 멀었어. 새로운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네들 힘만 돼? 아니죠. 예를 들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어떤 완화적 통화 정책을 좀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요청 우리가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어. 그러면은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0.93대 거기서 0.06만 올리면 1%가 되니까 0.9하고 1%는 차이는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만 전혀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쪽에 존재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추경 효과를 적게 잡은 게 아닌가? 한눈에서 보면 굉장히 저 같은 사람 되게 싫어하죠. 예. 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겁니다. 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실장님 말씀도 하나는 물론 뭐 과학적으로 추론했겠지만 이창용 총재 계속 추경 찬성주의자였으니까 재정 더 확대해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 효과 요만큼 있었지만 아직 멀었어. 아직 1%만 넘어서면 그러면 이제 언론이라서 그래도 0.8로 들어온 정부가 어떻게 발버둥 치더니 1%는 넘기네. 뭐 이렇게 해서 올해가 넘어갈 거니까. 그렇죠. 네. 또는 시제 말씀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하는데 한번 내려줄까? 그렇죠. 왜냐하면 하느니 올해 11월 전망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내일 여건이 되나요? 우리 항상 그런 이야기하면 부동산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한은 총재님이 항상 정확히는 부동산이 아니고요. 서울 강남 집값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진짜 그렇죠. 네, 이렇게 부동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강남에 집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사실은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해보면 거기 집을 대출받아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예. 그 말은 금리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예. 그럼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대출 규제밖에 없고요. 나머지 지역은 이제 금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 정책을 하면서 강남 집값 얘기를 하는 거는 언어 도단이지 않은가. 그러면 정말 금리를 안 내린 이유는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연준하고 우리 한은의 그 정책 금리 격차가 사상 최고치 2.0이거든요. 네. 연준이 아직 안 내렸는데 우리가 이번에 8월 달에 만약 내렸자면 2.25 엄청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싫은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좀 그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연준 내리기 전에 우리도 안 내려. 예, 그 얘기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 혹시 연준이 내리면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월하고 11월에 금토기가 있거든요. 10월쯤 우리도 같이 따라 내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해 더 벌어져 있었던 적도 있지 않았어요? 아니요, 2%가 제일 맥시멈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만 먼저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연준 가는 거 보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네. 거의 교조주의라 그러죠. 예. 딱 기준점 정해놓고 저 사람들이 하는 건 오라. 저 사람들 하는 거 쫓아가야지 우리가 먼저 나섰다간 안 돼.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이 이창용 총재가 그 금통위 끝나고 설명하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커진다고 해서 달러가 미국을 향할 것이라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맞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그 금리가 역전해서 커졌어도 외환 보유가 조금 줄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차손 그런 환율을 적용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으로 우리가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는데 네. 근데 시장에서는 그거 갖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환율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실제로 돈이 안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할 건 아닙니다. 예. 환율 그 금리 격차 때문에 여기 있던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환율은 반응을 해요. 예. 그게 참 희한한 거죠. 예. 1,450원 정도에서 더 올라가는 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아무래도 한은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른 경제 부처의 책임을 못 돌리는 거죠. 오로지 한은의 책임이 돼 버리니까. 네, 그러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준이 저희는 이건 너무 저희는 3%잖아요. 저희 네. 연준의 금리와 한은의 금리가 저희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성장률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연준이 실장님 그래도 단언할 수는 없다 그랬지만 연준이 내린다고 가정을 하면 시장은 83%까지 보고 있으니까 네.
우리도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한 번 내릴 것 같고요. 그러면 2.5니까 2.25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것도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야 되겠지만 네. 한은의 마지노선은 2.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사이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마지노선은 2.0, 1.1%대를 애지간하면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왜요? 우리가 1%대는 상당히 좀 오래전의 숫자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이 빨리 내린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말대로 3%포인트 내린다고 해도 1.5잖아요. 그죠? 4.5이니까. 1.5인데 우리가 지금 연준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서 이제 무감각해졌는데 이게 정상적인 금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금리가 연준 금리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한 2%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그게 근데 언제 연준 금리하고 우리 금리가 똑같아질지는 기약은 없는데, 근데 오늘 크리스토퍼 월러 말에 의하면은 이제 9월부터 엄청 내린대요. 자기가 무슨 연준 의장이 벌써 됐어요. 엄청 빠르게 내릴 거라고 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듣고 너무 흐뭇하겠네요. 요거 시간이 좀 되면 크리스토퍼 월러에 대해서 한 5분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네. 저희 시청자들 좋아합니다. 자, 이 사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가 2020년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매파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찬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세상 사는 게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 일기에 옐런 의장을 자르고 이제 파월 의장을 선임했잖아요. 네. 선임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연준 인사잖아요. 그죠? 크리스토퍼 월러가 저는 지금은 트럼프 말을 잘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연준 의장이 되면 또? 이 속된 말 쌩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연준 의장의 임기 마지막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나고거든요. 예. 그 이 사람이 연임은 트럼프가 결정하지 않는다. 연준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거론되는 그 연준 의장 후보들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쪽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예. 뭐 헤셋이라든가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완전히 통화 정책 망가지고 연준은 행정부의 종속이 되고 그러면 미국 경제는 망가진다. 이런 뭐랄까 자신만의 그 공명심이랄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성은 아직 높진 않은데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좀 페이크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를 이제 일단 의장이 되고 보자.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깥의 인사를 연준 의장으로 세우면은 약간 여론이 좀 비판적으로 돌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막 나간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도 여론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러 이사의 하나의 좀 큰 빅픽처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들 드릴게요. 자, 올해 성장률 이게 우리가 지금 전망 나오는 게 KDI나 한은이나 우리 정부나 관세 영향이 반영돼 있는 거죠. 예, 반영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는 예.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발효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조정이 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한 0.4%, 내년은 한 0.6% 정도, 0.6% 포인트죠. 그러니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랬거든요. 예,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관세가 우리 경제에? 사실 그 보고서대로라면은요. 전제가 한은 총재가 추경 효과 0.1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네. 올해 0.4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성장률을 왜 올려요? 그죠? 0.8에서 0.1 올라가면 0.9니까 거기서 0.4를 깎으면 0.5가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분석 자체도 지금은 사실 한은도 이게 좀 뭐라 그럴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우리 8월 수출 통계만 해도 관세 영향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미국적으로 하는 수출이 좀 줄곤 있지만. 지금은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에는 제가 보기엔 관세 영향이 아주 크게는 영향이 안 들어가고 정말 들어간다면 내년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기업들도 뭐 2달 버티고 3달 버티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작전도 좀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만들어 놓은 건 좀 어디 저 동남아로 조금 밀어내고. 예, 그러니까 미국의 몇 달은 또 버티겠죠, 미국도 기업들도. 재고로 해서 가격 막 올리는 폭을 좀 희소하고 네, 그렇게 할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내년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0.6%가 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가 옛날처럼 뭐 3% 성장할 때도 0.6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네. 우리가 요즘 뭐 1에서 1.5 성장하는 나라가 됐는데 네. 0.6이 떨어지면 내년 경제는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2% 잠재 성장률 보고 있고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정부가 들어오면서 네. 3%. 그래서 이게 3% 보고 3%라고 아니, 아무튼 3%로 네.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2%잘 나와야 2%일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몇 년 동안은 사실은 그 위로 점프하기는 되게 어렵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3% 가까이 가거나 뭐 3%를 넘어서려면은 수출 경기가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데 2023년 기준으로 G20 국가, 이 G20가 뭔지는 아시죠? 네. 선진국 7개, 신흥국 나머지 해외 뭐 브라질, 뭐 인도, 중국, 뭐 러시아에서 20개국인데 그 20개 국가 중에 거의 사우디 들어가고요.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 그러니까 상품 수출 나누기 GDP 했을 때 그 비율이 3위였어요. 독일, 사우디, 우리나라. 네. 2024년에는 우리가 1등으로 올라갑니다. 와, 이거 박수 쳐줘야 되나? 아무튼 아니 이게 네. 그 말은 수출 비중이 뭐냐면 너무 예, 높아요. 네. 수출이 안 되고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예, 그게 트럼프 행정부 내내 그럴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3%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예, 잘 돼야 2%대 초중반 그리고 보통은 한 1%대 후반 이 정도의 성장률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6% 정도 관세 하느니 보는 것처럼 성장률 이 정도 깎기는 가뜩이나 우리가 저성장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0.6을 또 깎아야 되는데 마치 우리 월급 가뜩이나 월급도 낮은데 또 깎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거시하시는 분들은 내년 성장 올해 우리가 0.9라고 보고 네. 내년은 올해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올해보다 좋아지는 원래는 방향. 그렇게 보셨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0%대 경제 성장률이 이 국민계정 통계가 아마 1960년인가 54년부터 아마 했는데 1960년 이후로 0%대 성장률 3번인가 4번밖에 없었어요. 예. 당연히 0%대 성장은 너무 침체가 된 거고 네. GDP 갭률이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분석하는 그 툴이 있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 1분기가 엄청나게 지금 갭률이 마이너스가 나왔더라고요. 마이너스 나온 거는 경기 불황이라는 건데 그 2분기는 마이너스 폭이 좀 줄고 네. 연간으로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뭐 튀어 올라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보다는 좀 높을 거고 대체적으로는 1.5에서 2.0 사이 정도 내년은 아마 많은 기관들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는 뭐가 구체적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수출은 좋을 리가 없는데 네. 이게 뭐 소비는 좋을까요? 1, 2년 방금 그 말씀 드리려 1, 2년 사이에 우리가 너무 둔감해졌는데 소비를 하나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소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요? 예, 지금이. 그러니까 이게 반대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렇다고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네. 소비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소비가 끌어주는 힘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올해가 최악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보면은 그 수주 물량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기대를 안 했는데 그 국토부의 3기 신도시 뭐 이전 정부부터 추진했던 거 빠르게 한다 그랬는데 그 공급 물량도 좀 있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 투자도 기저 효과가 마이너스를 너무 폭이 컸던 그 기저 효과가 분명히 내년 작용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좀 올라갈 여지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소비는 체감으로는 네. 아주 정말 개인 실장님 말씀처럼 뇌피셜로는 제 주변 소비는 정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당 안 가고 네. 밀키트 사다가 밀키트 안 팔린다는 거예요. 소비 분석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그것도 이제 7,000원짜리 5,000원짜리 밀키트도 아까워. 지금. 근데 밀키트는 네. 그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소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예, 거예요? 예. 네. 여기 밀키트 맛있는데. 여기 오다가 현대백화점 쪽으로 왔는데 네. 거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던데요. 네. 아니 현대백화점은 정말 정말 이 이야기 반드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 3% 출연하시려고 예.
일본의 공무원 네. 관료사회 분석하신 박사님이 오셨는데 오랜만에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차 이렇게 오시면서 현대백화점 보시더니 이렇게 저는 일본에 20년 살면서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맞는데 영등포 롯데백화점도 한번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 경기를 짐작하시는데 도움이 그렇죠. 되겠다 예.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시하시는 분들은 내년 소비는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뭐 내년에 소비가 좋아질 것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소비가 우리 예년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아주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형편없는 지금 소비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네. 그래서 그걸 반등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국채 미국의 금리와 예. 한국의 금리가 이렇게 역전돼서 이렇게 무려 2%나 차이가 나는 이 상황은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뭐 국채는 정책금리를 따라가니까 트럼프 말대로 언제 이제 미국 금리가 확 떨어지느냐. 네. 진짜 트럼프가 자신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크리스토퍼 올러 같은 사람을 잘 걸러내고 진짜 자신의 얘기대로 3%포인트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사람을 의장을 세운다는 전제라면 내년 5월부터 막 떨어질 겁니다. 예. 트럼프 생각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래서 저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금리 격차가 상당히 줄거나 뭐 우리 국채금리 또 미국 국채금리의 좀 불균형 문제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는 트럼프 좀 대통령이 해봅니다. 밖에서 빌런을 세우면 예. 트럼프의 아바타를 연주의장으로 세우고 그럴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뉴에이지라고 해야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미국 정부가 돈 빌리려면 4%를 줘야 되고 한국 정부가 돈 빌리려면 2%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은 구조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5월 이후는 괜찮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격차가 어느 정도가 아니고 많이 줄 것 같아요. 예. 왜 그렇죠? 의장이 바뀌어요. 예. 아니 의장은 분명히 바뀝니다. 네, 그거야. 네. 트럼프의 아바타로 바뀌면. 그렇군요. 밖에서 오든 안에서 오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또 다 그럼 이제 또 물가 뭐 게다가 관세 영향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출렁거릴 텐데요. 지금보다 한 3% 초반까지만 떨어져도 괜찮을까요? 지금 금리 말씀하신 네. 그 정도만 물가부터 해도, 시작해서 예, 그 정도까지만 해도 미국은 원래 지금 4.5가 이게 정상적인 금리가 아니거든요. 예. 한 2% 먹고 아래로 왔다 갔다 그래도 정상인데 한 2%까지 떨어져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럼 왜 지금은 안 내립니까? 지금은 파월이 네. 파월이 그걸 뭐라 그러죠? 독고다이라 그러나? 아무튼 자신의 의지대로 밀고 가고 있어요. 예. 저는 파월 임기 내에 그렇게 많이 금리를 못 내릴 거라 생각하고 트럼프도 알고 있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경제 뭘 좀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돼요? 지금 이제 관세에 따른 성장률 오늘 좀 여쭤봤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이코노미스트라 발음도 안 되네. 예. 그 뭐라 그러죠? 정치가 경제에 서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정치 논리로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걸 싫어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게 경제의 상부 구조는 정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한 서너 번 정도의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봤는데 한 번도 여당이 집권한 적이 없어요. 하원을. 예. 그러니까 바이든 때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고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 이후에는 왜냐하면 지금은 트럼프가 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하원에서 딴지를 안 걸잖아요. 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11월 이후에는 조금 세상이 좀 이 프레스라고 할까요? 조금 풀릴 수 있겠다. 예. 딴지를 분명히 민주당에 걸 거고 이를 갈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11월 이전에는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이대로 가면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할 거라는 걸 트럼프도 생각하고 있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 엄청나게 밀어붙일 거라는 말이죠. 미국 국민들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일단락이 됐는데 자, 그럼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네. 근데 이게 그 자랑이 아니고 왜냐하면 요새 제가 생각했던 대로 트럼프가 행동을 하고 있어서 옛날 작년 11월부터 기분이 별로 나빠요. 나도 트럼프 관가 뭐 이러면서 항상 내가 욕했던 사람이 작년에 여기 오셔서 올해 경제 안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잔뜩 하셨었는데 그건 일단 맞았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트럼프라면 이러겠어요. 이제 주요 뭐 중국이나 뭐 인도 이런 큰 나라들 몇 개 빼놓고는 사실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잖아요. 자, 올해 가을부터는 점검 들어갈 겁니다. 무역 적자 폭이 많이 줄어나. 얘네들이 투자 뭐 우리나라 3,500억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들어오고 있니? 안 들어와? 그러면은 관세를 다시 때려야 되겠네? 2차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아요. 올해 가을부터. 점검을 해보고.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2차, 3차, 4차가 내년 10월까지 지속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국민들은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의 향후의 그 압박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뭐 우리 이제 뭐 EU나 일본, 한국에서는 15%지만 만약에 투자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뭐가 삐꺼덕거려? 야 그럼 내일부터 150%를 올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역성장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표단이 관세율 상호 관세 15%라든지 반도체, 의약품 호외관 채국 대우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문서화하자라고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말한 게 그거라면서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사람 바보가 아니에요. 문서를 하면은 되돌리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서를 하지 말고 한 번 더 두고 그렇죠. 예. 얼마나 좋아요. 인도가 아직도 50%인가요? 예, 25 플러스 25에서 50%. 근데 요거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이제 트럼프 보면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그런 모티브도 있는데 이 동아시아, 남아시아 이쪽을 통해서 중국을 좀 봉쇄하려고 하는 그렇다고 중국을 꼭 망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중국을 자기 뜻대로 좀 움직이고 싶어서 이제 봉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네. 그러려면 인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근데 인도는 이렇게 하면 점점 더 모디 총리는 자꾸 시진핑한테 붙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가 인도도 기가 막히게 이 담벼락을 타고 있었는데요. 인도도 사실 미국이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게 서로 하다가 제 생각에는 한 두세 달, 뭐 한 연말 요 정도에 인도는 미국 편으로 붙을 겁니다. 네. 50%는 사실 뭐 실존할 수 없는 관세율이라. 예. 중국은요? 중국은 이게 만만디라서 안 굽힐 것 같아요. 안 굽힐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그 트럼프 일기 때 경험을 했고요. 우리 중국이 트럼프 일기 이후로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성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적당히 좀 해서 서로 좋고 해서 양보를 하면 트럼프는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양보를 요구한다. 그럼 한도 끝도 없이 끌려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바엔 허리띠 졸라매고 버티자. 언제까지? 트럼프 마지막에 레임덕 때는 해 빼고 앞으로 3년만. 3년도 이제 아니네요, 그죠? 2년 반만 버티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 지지율로 먹고 사는 자리잖아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타협을 보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완전히 끌려갈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나오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계획 경제하고 정부가 강하게 정책에 그립을 잡을 수 있는 중국 경제가 오히려 이렇게
이런 터블런스 상황 이렇게 흔들릴 때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잘 맞는 버틸 말씀드립니다. 거다. 예, 맞는 말씀. 그리고 성장률 1% 더 떨어지면 저 사람 때문이다 해버리면 맞습니다. 중국인들은 또 민족 감정이 엄청 세니까 예. 다들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이 좀 뭐 국제금리든 증시든 뭐 좀 흔들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관세 뿌리는 거 조금 이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나온 수치나 실장님 분석을 보면 쉽지 않네요. 예, 쉽지 않고 그러나 이제 이게 과거에 우리 뭐 그 외환위기 다음에 이제 9.11 터졌고 몇 년 있다가 그다음 금융위기 다음에 재정위기 터졌고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트럼프 때문에 시선을 뺏기고 있거든요. 저 리스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저것만 해소되면 어떻게 뭐 좋아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데 꼭 그 이 두 번째 펀치가 세더라고요. 우리 경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가 어디선가 새록새록 자라고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뭔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갑자기 중국 쪽에 뭐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말도 안 되는 지역에서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금융기관이 하나 큰 회사가 도산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런 그 트럼프 리스크, 팬데믹 이런 큰 위기들이 함부로 오면 그런 그 후속파라 그러죠. 그런 위기들이 새끼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트럼프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저 양반은 저 양반대로 가는 거고 예. 혹시 다른 쪽에 근데 그런 위기들이 오면 진짜 우리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쪽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정보나 분석을 통해서 항상 세심히 좀 살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미국 경제 앞으로 볼 때 이제 내년 중간 선거 역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폭제가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우리 경제는 뭐 한 단어로 뭘 좀 지켜볼까요? 앞서 소비하고 건설 경기 이야기하셨는데 수출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큰 이제 중견이나 대기업 네. 쪽의 수출 전략이 뭐냐면 미국은 현지 생산 비중을 좀 높여서 대응을 하고 나머지 쪽 시장을 공략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시장 공략하자고 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만 그런 게 아니죠. 예, 미국의 수출길이 막힌 다른 나라 기업 거기서 얼마 정도의 성과가 있냐.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거기서 많이 커버를 해주면 수출 경기가 의외로 견조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실적, 우리 분기마다 제가 좀 재무제표 잘 모르는 실적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국 2분기 성장률이 3.3이 나왔는데 미국 경제 분석해보고 우리 경제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원 실장의 설명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